네, 안녕하십니까. MPO 실무 리더십 강화 사업,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성별 다양성이 우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젠더에 관한 얘기를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라는 개념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3교시에 우리가 젠더의 개념도 배우고요. 또 이 MZ세대들의 취업과 젠더가 어떤 또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훑어왔습니다. 오늘은 강연해 주실 분이 바꾸셨습니다. 자, 오늘은 동아대학교 권유리야 교수님을 모시고 이 젠더의 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툴. 우리 뭐 보통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젠더라는 이 툴이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뭐 젠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옵션 하면 뭐 자동차 살 때 이게 옵션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하시면서요. 오늘도 역시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잠깐 개념 정리 마치시고요. 마지막 3교시에는 남녀 게스트분들 나오셔서 날카로운 질문을 함께하는 토크쇼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권유리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이야기는 젠더는 툴 옵션, TOOL, 어떤 수단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툴 옵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젠더 갈등이 요새 워낙 많기 때문에 요새 뭐 젠더 하면 뒤따라 나오는 게 이제 젠더 갈등, 뭐 여성 혐오, 또 혐오를 혐오한다 이래서 혐오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젠더는 툴 옵션과 함께 젠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2주 동안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개념을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그 젠더가 등장한 것은 그 섹스에 대한 어떤 그 저항적 개념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 섹스는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섹스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우린 판단을 받고 있어요. 태어나면 주민번호 뒷자리, 그러니까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3, 4로 시작되는 그건 없으시죠?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국가가 그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 번째 1과 2 혹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은 3과 4로 구별을 하죠. 그럼 그걸 뭘로 구별을 하냐면 성기예요, 성기. 신체에 있는 성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기 중심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면 그 태어난 생물학적 기준이 사회적 역할까지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3살짜리 어린아이, 남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호주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호주가 되고, 물론 지금 호주제가 폐지가 됐지만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호주가 되고 실제 돈벌이를 하는 어머니는 세대주가 되죠.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의 호주야 라는 말을 굉장히 거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섹스가 갖고 있는 그 여성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섹스의 개념으로 가다 보면 남자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왕이 아무리 어려도 그 남자가 왕이 되고, 물론 여왕도 있긴 하지만 그때 여왕은 그 남성적인 여왕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섹스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로 이해되고 있는가, 내가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령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밖에서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안에서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남성의 생물학적인 섹스는 남성이지만 메일이지만 그 사회적 역할, 우리가 이제 보통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기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의 젠더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피메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남자가 다시 직장을 나가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젠더는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활동이 이제 분야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모임에서 나의 역할과 저 모임에서 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이 모임에서는 굉장히 비기너로서 잘 모르고 리드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여성의 젠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모임에서 내가 굉장히 오래되고
대표의 역할을 한다면 남성의 젠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섹스는 굉장히 단일한 개념이었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기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역할을 맡기고 가능하면 여자는 뭐 대표의 역할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젠더가 등장하면서 또 젠더는 사회적 내가 갖고 있는 모임이 많잖아요. 그 모임에 따라서 혹은 가정 내 역할에 따라서 내가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내가 뭐 테니스를 배우러 가면 학생이 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사회가 다변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젠더의 종류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젠더가 등장하면서 이 성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젠더는 툴옵션이라고 말을 이제 드린 건데 무슨 큰일 날 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젠더가 등장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했다는 거는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등장한다라는 거는 자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충격일 수 있는데 인간은 자연물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물이요. 내가 몸이 있고 나는 사람이고 얘는 동물이니까 난 인간이지. 사실 이게 학습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과거의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진짜 인간일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뇌가 있나? 동물은 당연히 없겠죠. 노예는 뇌가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 시대에 그 어떤 광장 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는 같은 몸뚱이를 갖고 있어도 인간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 계급제가 굉장히 분명했을 때에는 양반이 자기 종을 막 죽여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인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되면서 노예가 인간의 범위에 들어갔고 또 여성이 참정권을 받으면서 여성도 인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인간적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 개념을 저는 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여기 적용하잖아요. 그건 그게 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생겼다, 넓어지고 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개념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젠더가 툴 옵션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젠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젠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갈 때도 저는 아무 고민 없이 여성복 코너를 가는 거예요. 신발을 살 때도 여성복 코너를 가고 뭐 헤어스타일도 우리는 외모를 지금 제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외모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학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안에서 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뭐 수업 시간에 이게 배우고 보기 때문에 젠더를 결정하는데 크게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개념이 자연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개념을 규정하잖아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죠.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감정을 가진 존재, 호모 센시티브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존재, 호모 뭐죠? 초코파이쿠스.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존재를 인간으로 말한다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동물,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계속 생기고 추가된다라는 거는 그건 자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조차 자연물이 아니라면, 자연적 개념이 아니라면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젠더라는 것도 어떤 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적 잣대라고 본다면 그것을 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망치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우리가 이것을 평가절하하는 의미의 그런 툴이 아니고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념이 계속 바뀐다면 그건 옵션일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옵션으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모임에 갈 때 보통 이제 그 정체성 갈아타기를 하는 게 대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이미 자기를 알잖아요. 근거리에서 이렇게 초중고를 다니니까 보통 웬만하면 같은 그 친구들의 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은 이제 실력에 따라 가고 이렇게 하니까 먼 곳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난 대학 가서는 이런 정체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 좀 갈아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사실 이게 자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려고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젠더를 얘기하는 건 사실 이게 리더십 강의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젠더가 우리 일상에 늘 있어요. 여직원이 있고 남자 직원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고 어떤 리더로서 바로 서는데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할애해서 설명한 게 조금 어려운 단어였는데 구성주의와 본질주의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주의는 이렇게 선천적인 거예요. 제 원래 그래. 제 원래 인사 안 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만들어가는 걸 구성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육은 구성주의일까요? 본질주의일까요? 교육은 거의 100% 구성주의겠죠. 그 학교가 만들어가고 하는 인재상이 있고 나라의 인재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제 강점기에 그 이제 운동회를 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가을 운동회 뭐 봄 운동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이 건강한 청년들을 길러내는 게 국가의 목적이죠. 그럼 운동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리드해 가려고 하고 어떤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단체를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이 구성원들을 리드할 것인가의 방향을 잡아서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성주의예요. 그러면 젠더는 철저하게 구성주의적 입장에 있어요.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뭐 남자는 딱 3번 울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태어날 때 한번 울어요. 그럼 안 울면 안 되니까 울어요.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어요. 안 울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운다는 거죠. 그럼 평생 나라는 잘 안 망하니까 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이 사회의 젠더의 개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남상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너무 뭐 감정이 메마르면 여자가 돼갖고 왜 그러지? 뭐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울어? 뚝!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젠더는 철저하게 구성주의적 입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그런 책을 냈지만 걸크러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대표님이 이제 성이 젠더가 여성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젠더 사실 이제 그게 젠더가 등장한 배경인데 젠더가 굉장히 구성주의 입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사전을 보는 거예요. 요새는 종이 사전을 보진 않지만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회가 규정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학습을 하는 건데 그 개념이 구성주의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젠더를 철저하게 원래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젠더의 개념은 우리가 뭐뭐답다라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훈육되고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깜빡했는데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쓰고 양적인 축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개념을 할당하는 거예요. 할당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있어요. 그 볼펜은 필기구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념이 있죠. 이걸 만들어서 할당해서 던져버리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래되면 자연물처럼 인식이 돼요. 오래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연물로 인식하지만 사실 성이라는 거는 자연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조차도 저는 자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성기는 다 타고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우리 몸에 여성과 남성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꼭 성기만 왜 하필이면 성기로 했냐는 거죠. 눈동자 색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 색깔로 결정할 수도 있고 몸무게를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기인 거죠? 그건 시대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직장을 갔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 생산경제 시대예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출근해서 논 메고 추수한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 역할에 분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산업혁명은 공장이 생긴 거예요. 임금 노동자가 출연을 합니다. 공장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이 등장한 거예요. 공장은 계약제잖아요. 내가 한 공장에 평생 일하지 않아. 사장님이 나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그 직계자손인 일대, 직계자손 아이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요.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 역할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깥 양반과 안 여자가 그 집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성 역할이 분리가 되고 뭐 오늘 사랑이란 개념을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월급 임금 노동자가 출연하죠. 그러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자본주의 출연이죠. 그러면 그 사업주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쩌든가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월급을 봉투에 받아서 한 달 만에 이제 아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게 이것밖에 안 돼? 월급 봉투가 왜 이렇게 얇지?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하죠? 여보,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산업혁명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는 그 시대에 등장한 구성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산물이고요. 자본의 영향을 아주 밀접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구성주의와 본질주의에서 젠더가 본질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주의 산물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 옵션을 필수인지 옵션인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리더인데 전 남자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높은 자리에 승진하기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옵션이 아닌 그러니까 그 남성의 사회 진출을 필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필수적 개념. 가장인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동시에 입사를 했는데 남자는 그래도 가장이잖아. 그 사람도 아내도 돈 벌고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돈 벌고 하는데 가장이라서 남성을 이렇게 승진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그 좀 열린 리더는요, 옵션의 개념을 많이 풀고요. 그걸 자유롭게 얘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자들은 아직도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추gun권도 있고 노동법의 어떤 성별이나 그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여자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없는 것 같이 법적으로 말은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일의 수위를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적 개념을 갖는 거는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 혁명이 등장한 구성주의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다고 믿는 것을 깨뜨리는 것은 구성주의의 산물이지 본질주의는 난 태어날 때부터 할 수가 없고 난 여자니까 그냥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대로 살아야지. 이건 본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젠더가 개입을 했다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옵션과 필수를 자기의 주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성이란 젠더에는 이걸 유표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표항이란 게 뭐냐면 표식을 주홍글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표님이 가끔 저도 듣는 얘기인데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혹시 여자 아니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어요.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혹시 독신 아니야?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학생한테 한번 예전에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저랑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직업이 의사신데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어머님 직업이 뭐야?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아버지가 의사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의사라는 말 아직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게 표식을 가지고 있는 항이에요. 유표항이 뭐예요? 이게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여자 대표, 여자 의사, 여자 교수, 여교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지금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이게 유표항이에요. 아직까지 약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를 뭐 단독으로 등반을 했고 유표왕이에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스트롯인가 미스터 트롯에 보면 정동원이라는 조금 어린 그 가수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 학생에게 그 가수에게 묻는 게 나이가 어린데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유표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젠더에 우리가 유표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건강한 젠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발명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 이제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 성체험이 평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한 게 프로이드의 그 이제 심리학을 아주 그냥 뼈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건데 막 이제 학회에 열린 거예요. 프로이드가 앞에 나가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뭐 몇 살 때 뭐 학문기, 구순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그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프로이드 선생님 지금 남자아이를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한참 가만히 있더니 여자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의식의 세계에 대항해서 중세에 의식의 세계만 있다고 말한 거에 대항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명의 세계적인 위대한 세계를 열어젖힌 사람 말하면 프로이드, 의식의 세계에 대항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열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의 영역인데 네가 인간 주제에 어디 감히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해. 그래서 세계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 소시르, 그러니까 통시론, 역사적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에 보면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이거 통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의 어떤 학문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변화를 얘기했는데 소시르는 공시태를 말한 거예요. 공시, 빌공자, 시간.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 소시르의 업적인데요. 역사책에 보면 조선시대의 교육 문화, 집, 영웅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고려시대의 교육 문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공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를 2배로 넓힌 거예요. 그다음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그 이제 민중 중심의 역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웅 중심의 역사에서 프로레타르 중심의 역사를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여전한 한계가 뭐냐면 여성의 자리를 끼워두지 않은 거예요. 프로이드가 자기도 한 대 벙 맞은 걸 가만히 있다가 여자 왜 내 생각을 못했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말에는 점점점 이거겠죠. 여자도 사람이었나?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 있으면 좀 쓰고 싶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유표왕은요. 남자를 A라고 한다면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A-, 결핍의 표시. 인간을 A라고 한다면 동물은 A-예요. 이게 정상적인 옵션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남자가 A라면 여자는 B거나 C거나 D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양성 구유도 있죠. 성기를 2개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왜 카운팅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C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A-. 기준 하나지. 남자인가 아닌가. 뭐 서양이 A라면 동양인들 하면 꼭 나쁜 직업이 나오잖아요. 뭐 가난한 노숙자라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미립국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인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 유폐항이다. 누군가 제가 이제 이름이 넉자잖아요. 저는 예전에 저를 넉자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 저 연식이 나오는데 옛날에 시험을 치면 이름 칸을 네모를 주었어요. 그럼 저는 한 칸을 그려 넣어서 야자를 쓰고 항상 밑에 적었어요. 앞으로 3칸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칸 하나를 일부러 그리고 밖에다 쓴 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저항이었어요. 야자를 적어놓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보고 넉자. 저는 그게 너무 유표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가 무표항인데 무표항이 보편이고 보편이 권력이거든요. 근데 유표항은 소수자이고 약자이고 꼭 뭔가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여자인 교수, 여자인 이것도 있겠죠. 남자인 간호사. 이것도 유표항이에요. 남자가 약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인 건데.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했죠? 까먹었는데. 제가 조금에 이렇게 치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A 부끄럽습니다. A와 A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부를 때 이렇게 A로만 가지 말자. 하나의 기준을 가지 말고 기준에 제한을 두지 말자. 이게 젠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젠더가 옵션이 되려면
A 마이너스 표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지난주에 사랑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들아 너희 사랑을 고백하려면 몇 시에 하면 좋을까? 했더니 뭐 새벽 3시에? 눈 비비고 해서 널 사랑해 뭐 아침 7시에 막 이제 차 타고 출근하고 있는데 널 사랑해 하면 좋을까? 몇 시에 하면 좋을까? 아니면 8월 폭염에 오후 3시에 막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널 사랑한다고 뭐 이러면 좋아할까? 몇 시에 사랑 고백하면 되겠니?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혹시 그 차를 마시는 카페에 갔다면 이렇게 조명을 나처럼 이렇게 바로 쏘지 말고 한 조명을 등지고 15도를 탁 돌면 네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단다. 사랑은 뭐다? 조작이다. 이게 구성주의죠. 그러니까 6시에서 8시가 개화늑대의 시간이에요. 노을이 내리는 시간. 라디오 DJ의 몸값이 가장 비싼 시간. 그러니까 저기 노을에서 오는 저 동물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흐는 나의 반려견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작심을 하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오는 늑대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이성의 작동이 멈추고 감성이 살아나는 시간, 이게 바로 이제 그 개화늑대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랑 고백이라도 6시에 할 것이냐, 오후 3시에 할 거냐, 밥 먹으러 나가려고 딱 이제 서랍 잠그는데 11시 59분에 야, 너 사랑한다고 이러면 화나겠죠,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게 구성주의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개인의 관계이지만은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죠. 출산을 합니다. 그 다음 육아를 하죠. 아이 백신 맞춰야죠. 그 다음에 학교 보내야죠. 취학해야 되죠. 그렇죠? 막 신용카드 만들어야 되죠. 사랑은 사적인 것이지만 결혼부터는 뭐예요? 공적인 서류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 젠더 문제가 등장하면서 복잡해지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는 게 바로 젠더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젠더가 등장하면서 이 사랑이 이성애에서부터,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 이성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제도는요,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는 출산 제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입양 제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이성애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생하기 가능해요. 근데 남자 동성애자나 우리나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죠. 여자 동성애자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입양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시험관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젠더의 문제가 등장하면 사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랑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성애를 할 것인가 동성애를 할 것인가. 나의 젠더를 여자로 가져갈 것이, 저의 생물학적인 섹스는 여자이지만 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중요한 모임을 할 때는 저의 젠더가 매일 남자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결정할 거는 그 이후의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 문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더 여자야 남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젠더 문제는.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에 아주 근간을 흔들거나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근본적인 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젠더 논의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이 논의를 너무 협소하게 여혐, 남혐, 동성애, 커밍아웃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할 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구성주의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이제 왜 젠더 문제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타났을까?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다른 거에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하 소설이 왕창 등장한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우선 토지가 이제 21권이었는데, 16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26권으로 바뀌었거든요. 편집을 해가지고 글씨도 크게 하고 자간도 글자 간격이나 줄 간격도 크게 해가지고 이제 판형도 바꾸고 해서 이제 조금 26권 나왔는데, 토지가 90년대 완간이 되었고요. 태백산맥, 그다음 아리랑이라든지 홍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0년대 중후반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 대장금이 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해서 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타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90년대인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가 중요하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풍요의 시대가 옵니다. 물론 97년 IMF가 오긴 하지만 그 앞에 우리나라 최초로 호들갑을 떨던 시대가 온 거예요. 풍요의 시대가 열린 거죠. 대하소설은 길잖아요. 호흡이 길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책을 구매해서 보려면 적어도 돈을 내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90년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젠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게 2000년대 후반, 특히 지금 10년도 이후에 지금 2021년이잖아요. 등장한 거는 이게 그 아까 말한 구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성이 등장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가 이거는 정해진 대로 살지 않아도 되네. 저는 예전에 안현수 선수가 그 동계올림픽 그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기가 더 이상 한국에서 뛸 수가 없게 되니까 러시아로 귀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때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스포츠가 좋지만 국적을 바꾼다고? 나는 국적이 스포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중요한 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스포츠가 국적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러시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리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성구인이 바뀐 거죠. 여자와 남자 그 중간 트랜스젠더가 등장한 거죠. 하리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강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리수가 등장했을 때 또 등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홍석천이에요.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하리수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는데 홍석천은 방송에서 퇴출당했고요. 하리수는 KBS 인간극장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5부작으로 대대적으로 그 성전환 수술을 방영했어요. 다 유교 사회인데 왜 홍석천은 아주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하리수에 대해서 관대했을까? 자본주의에서 하리수는 여자의 몸으로 등장을 했고요. 홍석천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성의 몸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의 치마에는 스토리가 많다. 이야기가 태어나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유교 사회인데 하리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소비를 했잖아요. 그 사람 캐릭터를. 근데 홍석천은 정말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오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왜 하필이면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이 젠더 논의가 왕성해졌느냐는 여혐, 남혐 문제가 등장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고정된 것, 바꿀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조금씩 신념이 생겨난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씨 개명이라는 게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일제강점기부터 창씨와 개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개명이야 뭐 지금 하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럼 창씨는 뭐냐면 내가 내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로버트 할리 씨가 하일이잖아요. 귀화를 했잖아요. 영도하 씨입니다. 영도하 씨. 창씨를 한 거죠. 귀화한 사람들 요새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이 금난세 씨 얘기하셨는데 아버님 성함이 금수현이라는 그 가곡 작곡가잖아요. 저희 옛날에 교재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앞에 할아버지는 성은 뭘까요? 김씨예요. 한자는 같아요. 우리가 금을 김이라고도 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부터 금으로 창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바꿀 수 없다.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바뀐 거예요. 즉 뭐예요? 본질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왜 중요한 거냐면 널 사랑해. 널 너무너무 사랑해. 내 목숨을 다 사랑해.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가 주어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나의 목표대로 바꾸어 살아갈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섹스와 젠더는 사랑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조금 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여기 유튜브니까 괜찮겠죠. 뽀대나게 뽀대나게 말하면 이걸 액체 사회라고 말합니다. 액체.
지금 여기 물병에 물이 있잖아요. 얘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흔들면 물병에 물은 형태를 가지지 않아요. 요즘 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 나의 의도대로 바꿔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이고 이름이고 또 이럴 수 있죠. 부모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전에 간 최진실의 아이들은 조씨성에서 최씨성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성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창시할 수 있어요. 국적도 귀화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귀화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 트랜스젠더라는 게 있어요.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부색도 성형수술 통해서 바꾸죠. 마이클 잭슨은 그 검은 피부였지만 제가 그걸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계속 피부 성형을 해서 나중에 백반증이 걸리죠. 그래서 마스크를 까만 걸 끼고 모자에 까만 우산을 들고 이렇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이렇게 뭐 발그레해져서 이제 상처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액체 사회는 바꿀 수 없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모든 것은 공중에 흩어져 버린다. 이게 고체 사회에서 액체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대로 뭐 직장도 요새는 학교를 자의에 의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라 라고 해서 대안학교 가거나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면서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액체 사회가 등장하면서 가능했던 배경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 사회에서 액체 사회를 탈경계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요즘 뭐 유목 사회라고 말 많이 하죠. 유목. 그다음 융합.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같은 말인데 노마드란 말 들어보셨죠? 경계를 넘어간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액체 사회는 탈경계가 아니라 비경계예요. 탈경계는 경계가 있는데 넘어가는 거죠. 국제사회는 탈경계 사회죠. 근데 세계화는 비경계 사회. 경계가 애초부터 국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백남준 씨에게 이런 말을 했죠. 백남준 씨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또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백남준이 그 질문한 사람을 많이 바라보다가 전 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이 아예 없는, 이건 비경계. 그러니까 액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탈경계가 아니라 비경계인데, 그래서 성별과 여러분 성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쓰는 어떤 섹스 개념, 그래서 성기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성별이고요. 성 정체성은 이제 하나의 젠더 개념인데, 내가 그러니까 홍석천처럼 커밍아웃을 할 때 나는 남성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어떤 젠더로 볼 때는 여성이라고 느껴 한다면 그게 성 정체성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별은 저는 아까 이것조차도 고정적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성별은 고정적이라고 이해한다면 성 정체성은 액체 사회의 산물인 거예요.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호주의 여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여권 보면 남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출국 수속을 할 때나 혹시 입국 수속을 할 때는 거기에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민번호는 3으로 저기 뭐 1이나 3으로 되어 있는데 외모가 성전환 수술에서 여자인 경우에는 그거를 외모만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호주는 2015년인가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데부터 여권의 성별란에 뭐가 있냐면 남자, male, female, 그다음에 indeterminate 결정하지 않았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난 여자야라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오전에는 여자이지만 오후에는 남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걸 이제 소설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천명관이라는 작가의 고래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동네 그 상을 받은 건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잘 읽히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성이 제가 아주 옛날에 읽어서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성입니다. 몸이 여성인데 정체성도 여성이에요. 그런데 막 살이 찌면서 남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읽어내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장난치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시간을 앞서서 시간을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성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준 거죠. 시대를 앞서서. 그래서 굉장히 액체 사회가 등장하면서
성별과 성 정체성이 달라지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부캐가 바로 이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특히 예능에 이제 부캐가 많이 나오는데 부캐는 이런 거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건 네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체성이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전가요? 이것도 전데요 라고 말할 때는 정체성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정체성은 단일할 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자라는 말은 나의 반대편에 남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짝말이에요, 짝말. 그러니까 작다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단어가 없이 성립되지 않은 짝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인이고요. 그러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성립되려면 미국인, 러시아, 일본, 뭐 스페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체성 하나가 아니겠죠. 그렇죠? 대표님은 여기 방송국에 오셨을 땐 대표이지만 집안에 가면 뭐 아내일 수 있고 정체성이 계속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본래 다양한 건데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하나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젠더라는 거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기로 하고 이 젠더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유동성의 사회, 액체 사회, 그리고 구성주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